토끼와 거북 경주. 요건 이솝우화 전부 아시죠? 토끼가 지고 거북이 이겼어요. 그거 다 아시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토끼는 자기 능력만 믿고 교만했어요. 능력만 믿고. 애터미에서도요, 반팽이가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왜 반팽이가 성공하느냐? 같이 협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토끼는 상대적 목표를 보고 뛰어서 내가 거북보다 빠르다. 거북을 보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도 자도 된다. 그러나 거북은 절대 목표, 고지를 보고 뛰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가 토끼보다 상대적으로 늦다는 것을 개념하지 않고 절대 목표만 보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랬단 말이에요.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주 계속 가는 것이 경주에 승리한다. 그런 분들이 앞에 올라온 분들이에요. 여기 학력이 좋은 사람이 오늘 아침에 강의했던 주진한 총장님 외에는 죄다 별 볼 일이 없어,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똑똑하다고 누구만 보고, 거북만 보고 저놈보다는 내가 나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거북은 토끼가 자기보다 똑똑하건 말건 절대 목표만 보고 뛰었기 때문에 결국 이긴 거예요. 자, 다음.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가는데 당나귀를 끌고 가니까 얼만큼 가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런 당나귀를 모시고 가나? 저렇게 튼튼한 당나귀를 타고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걸어가니까 얼마 있다가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늙은 애비 보고 걸어가고 젊은 아들놈이 타고 가더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 맞아. 그래서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탔어. 얼만큼 가니까 사람들이 또 그래. 저런 매정한 애비가 있나? 어린 아들을 걷게 하고 지가 타고 가다니. 저 당나귀를 보니까 둘이 타도 되겠구만. 가만히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둘이 타고 가야지. 둘이 타고 가니까 또 얼마만큼 가니까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동물 학대주의자구만. 저 당나귀가 곧 가서 죽겠네. 그 당나귀 표정을 봐. 저걸 팔아가지고 돈이나 받겠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리를 묶어가지고 메고 가기로 했어. 메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쪽에서 사람들이 보고 껄껄거리며 웃어. 당나귀가 사람을 태우고 사람을 모시는 것이 당나귀인데 저 당나귀만 또 못한 놈들이 당나귀를 모시고 가는구만. 그러면서 껄껄거리고 웃으니까 당나귀가 깜짝 놀래가지고 퍼득거리는 바람에 강물로 빠져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솝은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충고는 미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 그거 틀리지 않다.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양립할 수가 없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판단해야 돼요? 주관적인 판단. 자기 주관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솝이 이야기하려고 중요한 점은 아버지와 아들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장에 가서 당나귀를 파는 게 목표예요. 당나귀를 팔러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느냐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에 불과해요. 끌고 가건 이고 가건 타고 가건 수단이에요. 근데 수단에 신경 쓰다가 당나귀를 판다는 목표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것을 수단과 목표의 전도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논리학에서 나오는 게 어때? 들어보니까 무지하게 어렵죠. 수단과 목표의 전도현상.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어떤 사나이가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 그러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고 이 약을 드시면은 불면증이 해결될 겁니다. 하고 의사가 약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간호사가 오더니 자고 있는 사나이를 계속 깨우는 거예요. 아저씨, 약도 안 먹고 자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약 먹는 게 지금 목표야. 약을 안 먹고 자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을 먹는 건 수단이고 약을 안 먹고 자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 아가씨는 의사로부터 이 시간에 약을 먹이라는 지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그냥 자면 안 돼. 약을 먹고 지금 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먹고 자니까 계속 깨우는 거지. 아저씨, 약도 안 먹고 자면 어떡해요? 이게 수단과 목표의 전도현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목표는 내가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는 건데 옆에서 고모가 와가지고 미쳤수? 뭐 그런다든가,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고 부자 하나 낳네 그런다든가. 그게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양립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비르당의 당나귀. 비르당은 14세기 프랑스의 신부님이자 스콜라 철학자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경우,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경우,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여기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휴게실에서 라면을 사 드셔도 되고 안 사 드셔도 되고, 라면 대신 빵을 드셔도 되고, 이게 선택의 자유예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경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해요. 패러독스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14세기에 비르당이라는 스콜라 철학자가 여기에 대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당나귀를 비르당의 당나귀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배고픈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여기 아주 맛이 좋은 건초더미를 발견했어. 그런데 옆에 보니까 똑같은 놈이 또 하나 있어. 그런데 이 두 건초더미는 가치가 똑같아. 둘 다 맛있어. 그러니까 이 당나귀는 어느 것을 먹을지 결정을 못해. 결정을 못하다가 굶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굶어 죽었다.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도 나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경우 똑같은 선택지가 있을 때 인간은 선택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굶어 죽는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합리적 바보. 지금 합리적 바보들이요 세버렸어요. 이게 지금 아마티아 센인데 인도 분인데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정립한 개념이 합리적 바보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모순이에요. 합리적인데 왜 바보냐? 이거예요. 바로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기본 인간은 경제인,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인은 아주 작은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바로 비르당의 당나귀예요. 당나귀예요. 그러는 경우 바로 자신의 작은 이익 극대화에 몰두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합리적 바보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파트너에게 라면 한 그릇을 사주면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그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내가 왜 사줘 밥을? 내가 왜 사주냐고.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전형적인 예가 포도주와 맹물이에요. 어느 도시국가의 왕이 공주의 생일을 맞아서 국민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저 왕궁 앞에 있는 큰 나무통에 포도주를 한 병씩 갖다 부으면 내일 내가 고기는 얼마든지 돼서 국가 파티를 하자. 이렇게 했어. 아침에 파티를 하기 위해서 왕이 그 포도주통에 가봐서 포도주를 맛보니까 맹물이었어요. 맹물. 왜? 전부 다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100만 명이 포도주를 갖다 부은데 내가 맹물을 갖다 붓는다고 해서 맛이 달라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전부 다 맹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전부 합리적이죠. 근데 결국 자기 포도주 갖다 놓고 자기가 마시면서 하루 종일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매우 합리적으로 행동했는데 전부 바보 같은 짓만 한 거란 말이죠. 바보 같은 짓만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 행동을 왜 하느냐? 인문적 소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 바보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자기의 조그마한 경제적 이익만 계산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다가 결국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인간을 합리적 바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다음. 신사 여러분, 5명의 아가씨 중에 데이트를 한다면 누구랑 하시겠습니까?
혹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네. 존 내시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죠. 존 내시는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게임 이론의 균형을 찾아냄으로써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쓴 것이 22살 때인데 노벨상을 받기는 65세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2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게 노벨상 논문인데 MIT 수학교수로 갔다가 거기서 정신분열에 걸려서 미쳐버렸어. 천재들은 통상 미칩니다. 미쳤어. 그런데 MIT에서 교육할 때 학생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학생하고 결혼을 했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수가 22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런데 그 부인의 정성어린 간호, 그리고 원래 존 내시는 프린스턴 대학 출신입니다. 미국의 대학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이 정신 나가버린 교수를 평생 케어를 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결국은 45년 만에 이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45년 만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바로 그 논문이 8페이지짜리 논문이에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존 내시가 쓴 내시 균형, 내시 이퀴리브리엄을 찾아냄으로써 지금 풀리지 않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그것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한 게 요거예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지금 합리적 인간,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가정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조정되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작동 원리, 이것이 사상적 기반이고 이론적 기반이에요. 모든 개인이, 혹시 여기 애터미 사업에서 돈을 벌려 오셨는데 애국심에 의해서 오신 분 계세요? 애국심에 의해서 오신 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이 가정이 대단히 유명한 가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본주의의 사상적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아주 명언입니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비지블 핸드 잘 조정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조정돼요. 보이지 않는 손은 여기서 뭐냐 하면 마켓 시스템입니다. 시장 시스템이에요. 또는 프라이스 메커니즘이에요. 잘 조정돼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농부가 100평의 땅이 있어. 거기에 뭘 심을까를 결정하는데 뭘 심어요? 거기다가 시장에서 좋은 가격에 잘 팔리는 걸 심어요. 그렇죠? 내가 과수원을 할 건지 양파를 심을 건지 마늘을 심을 건지 안 그러면 배추를 심을 건지 결정하는 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심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가를 가지고 결정을 해. 그렇다면 뭐예요? 어떤 제품이, 어떤 재화가 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소비자들이 그걸 원한다는 걸 의미해요. 원한다는. 그러니까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면 사회적으로 또 좋다. 이게 나와요. 왜 이것만 가지고 해버리면 호모 이코노미쿠스, 다시 말하면 합리적 바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기 전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A Theory of Moral Sentiment라고 책을 썼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아무리 이기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본성에는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행복을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몇 가지 원리가 담겨져 있다. 그저 그것들을 지켜보는 즐거움 외에 달리 얻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도덕 감정론 1페이지에 나와요. 이것을 빌 게이츠가 인용해가지고 창조 자본주의를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재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돈은 더 적게 번다고 빌 게이츠가 선언하면서 창조 자본주의.
바로 인간이 이런 감정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강조한 거예요. 자, 다음. 전문가 백지. 점점 고약한 말이 나오는데, 요건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이반 일리히가 한 말입니다. 이반 일리히. 다시 말하면 전문 지식은 있으나 인문적 소양이 전혀 없는 사람. 자기 아는 것 밖에는 몰라. 그래서 그게 전부인지 알아. 요거하고 똑같아요. 요거. 자기 보다 보면서 요 사람은 이거 옳다 그러고 이 사람은 요게 옳다 그러고 잘못하면 전문가들이 빠지는 게 바로 이 전문가 백치, 패치 이디어트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회 또는 사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백치다. 전혀 백치. 자기 전공 분야만 한다. 인문적 소양이 없다. 자, 다음. 이게 이제 합리적 무지. 이건 선거에, 지금 선거에서 나오는, 원래는 공공선택이론 선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후보의 공약과 어떤 후보의 자질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들고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아예 기권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내가 저 올바른 사람을 뽑을 때에 나에게 들어오는 이익이 내가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비용보다 적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인간은 기권하는 게 최고다. 어느 놈이 뽑고 나오 상관없다. 그런데 엉뚱한 놈이 뽑혀가지고 공공재의 배분이 흐트러지면 사회 전체가 망가진다. 이것을 합리적 무지, 레셔널 이그너런스라고 하는 공공선택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터미 사업에서도 눈앞에 작은 일, 이렇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하는 게 좋냐, 내가 저 파트너한테 라면을 사줘 말. 요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게 무지 이그너런스란 말이에요. 이그너런스.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 다음. 볼테리가 그랬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다. 더 할 나위 없는 바보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깡통에 물이 얼마 찼을 때 흔들었을 때 가장 시끄러운가, 그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절반 찼을 때 가장 시끄럽답니다. 이게 아예 빈 깡통은 소리가 안 나고 꽉 찬 깡통도 소리가 안 난답니다. 절반만 찼을 때 깡통 소리가 제일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파트너들하고 회의를 할 때 제일 시끄러운 사람은 반팽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만 찬 거예요. 반만. 이 반팽이는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지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 빈 깡통은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배워. 완전히 찬 깡통은 아인슈타인처럼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계속 배워. 그러니까 제일 시끄러운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안 찬 반팽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속담에 반풍수 어쩐다고요? 반풍수 집 안 망친다. 풍수를 하려면 땅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반풍수 집 안 망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똑똑한 바보는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아는 것도 아니고 대충 알아. 그러니까 제일 시끄러워. 이걸 똑똑한 바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크라테스한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인생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지. 사과밭으로 와. 그래가지고 너희들 지나오면서 너희들이 봐서 사과 중에 제일 좋고 맛있는 거 따와.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맨 끝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제자들이 다 왔어.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따왔지?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쥐똥 씹은 얼굴이야. 왜냐하면은 이 앞에 좋은 사과가 있었는데 앞에 더 좋은 사과가 있겠지, 더 좋은 사과가 있겠지, 더 좋은 사과가 있겠지. 그러다가 전부 끄트머리 와서 개똥 같은 거 전부 하나씩 따온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다시 가서 따오면 안 됩니까? No, 안 돼. 이것이 인생이다. 네가 선택할 순간에 선택을 못하면 그 선택은 다시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 주관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돼.